이청애 작가의 장미의 제명사건. 장미의 제명사건은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폭넓은 삶의 전경을 치열하게, 때로는 관조적으로 그려온 이청애 작가님의 5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인데요. 극적인 세태의 일면을 속도감 있는 문체로 그려낸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슴 부근이 환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쓸개를 씹은 듯 끈적끈적하던 고약한 기운이 청량하게 씻겨나가 있었다. 수자는 가슴을 쓸었다. 웬일이지? 무슨 이유로 오늘은 기분이 이렇게 맑을까? 사뿐히 몸을 일으켰다. 어깨 쭉 쥐며 등허리가 개운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 씻어놓은 그릇을 정리하고 밥을 안쳤다. 찌개가 끓고 밥솥에서 김이 올랐다. 그릴 안에서는 청어가 노릇노릇 익어갔다. 식탁을 닦고 밑반찬과 수저를 놓았다. 여보, 식사! 산뜻한 그녀의 움직임에 적이 놀란 듯 남편은 초등학생처럼 달려왔다. 세수하고 아침 먹어요. 남편은 고분고분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이런 쾌활한 대접이 얼마만이냐는 듯 면도까지 말끔히 하고 식탁에 와 앉았다. 청어가 아립했어요. 김치도 익었고. 남편은 다소 멀뚱거리며 아침을 먹었다.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다. 모처럼의 따사로운 분위기를 잘못 건드려 망칠세라 수저를 조용히 놓았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어제 입었던 양복을 깨고 고양이처럼 살그머니 집을 나갔다. 물론 그는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친구 사무실에 나간다고 말하곤 하지만 하루 종일 동창의 사무실이나 공원, 극장 등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그가 무엇 하고 다니는지 수자는 묻지 않았다. 그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않으므로 이제는 알 필요가 없는, 도무지 궁금하지 않은 사항이었다. 남편이 나가자 약간 맥 빠진 공기가 거실 근처에 뭉쳐 있었다. 수자는 얼른 그것을 팔로 휘저었다. 아쉬움의 가닥이 발치에 내려앉아 뱀처럼 안겼다. 수자는 발을 굴러 그것을 탁탁 털어냈다. 그래도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드르륵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환기되었다. 돌아서는 그녀의 눈에 너무나도 앙증맞은 베란다가 잔상으로 남아 따라왔다. 정말 좁아. 무슨 집이 소꿉장난 하던 집보다도 작을까? 새삼스럽게 방석만한 거실이 손수건만한 방들이 도드라져 보였다. 방이 3개라지만 평수를 합쳐봐야 먼저 살던 집에 안방만도 못하였다. 문간방은 그야말로 창고 같아서 미니 침대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였다. 부동산 업자가 손님을 데리고 와서 먼저 집에 매매 계약을 하던 날, 수자는 안방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남편 혼자 거실에서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그들을 배웅하는 기색이었다.
조금 뒤에 남편이 안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여보 여보 부르는데도 수자는 방문을 잠근 채 독을 피우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몸치장하고 돌아다니는 게 취미여서 집안을 거울알같이 쓸고 닦진 않았어도 궁근해지는 벽지에 채취를 섞어가며 19년을 산 집이었다. 30대 중반에 커다란 집을 장만하고 이태리 가구니 앤티크 가구니 덕지덕지 들여놓지 않는 것으로 우린 소박하게 사노라며 건방 떨고 다녔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편이 월급쟁이로는 최고 자리에 앉기 직전 퇴출되고 말았다. 경기 침체가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부른 탓이었다. 남편은 곧 친구와 함께 일하던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늪은 바닥물을 수렁이어서 3년도 못돼 정든 집까지 날리고 만 것이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인 동물이었다. 사업을 정리하고 실업자로 나앉아야 하는 남편보다 하던 공부를 접고 돌아와야 하는 아이들보다 수자는 자기 자신의 입장 때문에 목이라도 매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솔직한 심정이 그랬다. 그녀는 여고 동창들의 골프 모임인 장미회에서 제외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코앞에서 평생의 욕망을 좌절당한 남편의 울분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억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아이들의 허탈함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자신의 문제가 가슴을 짓눌렀다. 계속 골프를 치고 싶다거나 여전히 명품관으로 몰려다니고 싶다는 것과는 달랐다.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기도 했던 모임이었다. 문제는 수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비열한 그 인간들이 수자를 대신할 다른 멤버를 먼저 물색해 드렸다는 데 있었다. 그 배반의 느낌, 배신당한 기분을 뭐라 형용할 수가 없었다. 사막에 혼자 내팽개쳐진 느낌이 그럴까. 결혼한 이래 거의 잊었던 느낌이었다. 수자는 떼약볕 아래서도 부들부들 떨었다. 검은 동굴이 시커먼 아가리가 그녀를 빨아들였다. 동굴 안에는 사나운 승냥이들이 우글거렸다. 회원들은 좀 사는 동기생들 중 누구를 장미회에 들이는 것이 자기들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수자가 있는 데서도 입시름을 벌였다. 수자는 떨어진 꽃잎이므로 이제 상대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작태였다. 남편들의 성공과 더불어 남 무시하는 기술만 발달시켜온 인간들이었다. 정말 그들에겐 두 가지 기술밖에 없었다. 자기보다 못 사는 이들을 함부로 깔보는 것과 현란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 가정부나 파출부를 내리부리는 데는 가히 도사였다. 발 빼내면서야 바른 말 한번 하는 거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었다. 남의 사정에 대한 이해란 전혀 없었고 인간미라곤 약에슬래도 털끌 만큼도 없었다. 동정이나 연민, 관용 같은 단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치들이었다. 흥, 그렇게들 대단하셔? 똑똑한 학벌 하나 없으면서. 수자는 이죽거렸다. 깡통 소리들 요란하게 났잖아. 커다랗게 쏴붙이면 속이 좀 시원해졌다. 그러나 한편 찔리기도 했다. 수자 자신도
내세울 학벌이 없었다. 그녀도 이름을 밝히기 뭐한 초급대학을 잠깐 다녔을 뿐이니까. 다만 회원 중 유독 수자를 무시하는 경순이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걸 늘 의식하고 있던 데다 회원들 모두에게 학벌이 유일한 열등감이요 약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악서본 것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수자가 공격할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상하게도 회원들 중에는 번듯한 학벌을 가진 친구가 없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실감났다. 회장격인 명옥은 원래 서울 장안의 땅부잣집 딸이었고 그 땅에 이미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재산이 탄탄해진 터에 나머지 땅들도 요지로 편입되어 거대한 부를 이룬 경우였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남편을 함께 인계받아 더욱더 재산을 불렸다. 나머지 회원들은 다 별 볼 일 없이 자라 평범하게 결혼한 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한 경우였는데 서너 명은 아예 대학 맛을 못 봤고 2명은 수자처럼 시원찮은 초급대학을 다녔고 나머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이름의 대학들이었다. 수자가 저도 신통찮은 주제에 학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글자를 싫어하고 책은 물론 신문도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 이외의 세계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학력이 없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새로 나온 책을 읽고 평을 주고받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세미나 분위기로 모임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교회나 절에서도 목사님과 스님들이 지식과 지혜를 설파했고 평생 교육원과 문화교실, 어학연수원들이 거리거리에 그득했다. 그러나 장미의 회원들은 돈 쓰는 시간이 훨씬 재미있었으므로 다른 것을 할 기회가 없었다. 돈 쓰는 것보다 더 쉽고 짜릿하며 자기 존재를 명백히 인정받고 또 여왕 대접까지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런 한편에서 자기들도 가끔 자신들을 가리켜 비학구파라며 낄낄대곤 했다. 자성의 끝에 이르는 결론은 을의 디응박 팔자라는 옛말과 어쨌든 내 복이라는 자기 합리하였다. 운이든 뭐든 그들의 말이 옳은지도 몰랐다. 수자도 그들 안에 있었을 때는 똑같은 날기질로 결속되어 뻔뻔한 말을 먼저 내뱉고 희열을 느꼈으니까. 장미회에서 제명되면서야 비판적인 생각이 움트기 시작한 거니까. 옳고 그름은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았다. 수자는 그들이 눈앞에서 자기를 따돌리는데도 혼자 버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미애를 끝까지 그려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을 것이다. 마침내 우순이의 집안잔치에 수자만 초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을 수자는 장미의 회원이 아닌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우순이가 아들을 결혼시켰고 식장에서 장미의 회원들이 보란듯이 위세를 떨쳤다는 것이다. 수자는 연락도 받지 못한 터였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혼자 은밀히 다친 자존심은 치명적이었다. 수자는 단번에 시커먼 굴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려던 곳이었다. 굴 속 저 밑에는 마르고 조그마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소녀의 주위로 승냥이 떼가 빙빙 돌았다. 녀석들은 히히하하 웃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핥히고 물어뜯었다. 소녀는 온몸을 감싸지고 차라리 죽기를, 빨리 목숨이 끊어져 이 모든 것을 잊기를 바랐다. 왕따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 거의 40년 전쯤의 일이었다. 기억의 창고에 불이 켜졌다. 어머니는 늘 부엌에 있었고 아버지는 하루거리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뭔지 잘 모르지만 식구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성장이 늦되어서일까? 어머니의 절망 탓일까? 수자는 생리에 대한 지식 없이 그날을 맞았다. 그녀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다. 체육 시간이 되어 하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려 할 때였다. 뒤가 뭉근한 듯한 기분도 잠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화병 깨지듯 여기저기서 터졌다. 수자는 돌아보았다. 승냥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히히하하 웃고 손가락질하며 야유하고 있었다. 수자는 초경이 묻은 체육복을 입고 어쩔 줄 모르며 승냥이들한테 물어 뜯겼다. 옷은 누더기로 변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살점이 뜯겨나갔다.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엉덩이 밑에 피어난 흥건한 빨간 꽃이 수치와 제약의 상징인 듯 악마들이 날뛰었다. 결국 수자는 가정선생에게 끌려가 머리통을 맞고 부끄러움과 정숙에 대한 긴긴 훈시를 들었다. 그로부터 수자는 승냥이들의 밥이 되었다. 결핵을 앓아 엉성한 체구, 꼴찌에 가까운 성적, 당차지 못한 성격. 아이들은 단순 냉혹했고 약자를 가차없이 공격했다. 과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이었다. 특히나 인간에게는 언제나 공격하고 마구 짓밟을 대상이 필요했다. 수자는 승냥이들과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한 번 찍힌 낙인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건 불로 살에 지진 거니까 없어질 리가 없었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23살 때 음악 감상실에서 만난 남편이었다. 이상하다고, 당신처럼 예쁜 아가씨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느냐고. 겸손은 좋지만 자기 비하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는 매사에 그녀를 부추기고 북돋웠다. 사랑의 힘은 위대했다. 그녀는 달콤함에 취해 곧 결혼했고 드디어 동굴에서 나왔다. 바깥 세상은 환하고 경이로웠다. 그녀는 남편의 빛나는 태양 아래서 저절로 장미의 회원이 되었고 머리칼 날리며 신나게 날아다녔다. 회원들 중 가장 날씬하고 젊었고 가장 멋쟁이였고 그것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그야말로 국보급이었다. 홀인원을 2번이나 한 것도 그녀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의 추락으로 다시 동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소녀는 나이가 들어 추루하게 동굴 안에 엎드려 있었다. 살림살이를 추려 없애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동안에도 수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같이 골프를 치던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혼자 남은 쓰라림 뿐이었다.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들을 밟아 뭉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들이 두 손 싹싹 빌며 나에게 와 굽실거릴까? 그러나 수자와 그녀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 같은 재산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걸 뒤집기는커녕 간격을 좁혀줄 어떤 현실적 방안도 없었다. 남편의 힘으로 그녀의 인생을 이루었듯 남편의 몰락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스러져 버렸다. 한때 구세주였던 남편은 당연히 원수가 되었다. 짧은 팔다리와 쩝쩝 음식 씹는 소리, 쭈르르 오줌 누는 소리 등 모든 것에 혐오감이 일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수자는 곰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가족은 돈을 떠나서는 결속될 수 없었다. 더구나 아이들은 멀리 있었고 남편은 자기 문제로도 골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녀의 고민은 어디 내놓아도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가족이란 개념은 개체의 맨 존재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코끝이 싸했다. 찬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다. 수자는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와 주방으로 갔다. 수돗물을 세게 틀고 밥 공기와 수저를 하나하나 흐르는 물에 씻었다. 물줄기들이 손등에 간지럽게 떨어졌다. 아침에 깨어나던 순간에 상쾌하던 느낌이 떠올랐다.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마음이 환했을까? 스펀지에 오렌지 물이 스며들듯 다시 가슴이 환해졌다.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막힌 고속도로가 뚫린 듯 쓸개 씹은 물이 씻겨나간 듯 개운했을까? 물비닐을 짜내 기름 묻은 접시들을 꼼꼼하게 닦았다. 가슴 저 안쪽에서 똑똑으르르 호두알이 굴러 떨어졌다. 뭔가 간지러운, 상큼한, 감미로운, 호기심 어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호두알이 봄길 가운데로 일직선으로 굴러왔다. 수자는 그것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아, 참. 한의원을 만났었지. 그래, 맞다. 한의원. 한의원은 수자하고는 아주 다른, 그러니까 정반대의 학교 때는 말도 걸어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 반장인데다 학생 회장을 했고 졸업할 때도 전체 수석을 했던가 했다. 그 유명한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왕이었다. 같은 논리로 운동장에서는 운동 잘하는 애가, 음악실에서는 노래 잘 부르는 애가 왕이었지만 공부 잘하는 것만큼 폭넓게 모든 이들의 흠앙을 받으며 오래도록 왕자에 앉아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기생들은 지금도 한의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편은 어떻고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아이들을 저처럼 인류학교에 보냈는지. 그러나 그녀는 별나게 소문이 나지 않았다. 교사 노릇을 초기에 그만두었다는 얘기와
영국에서 살다 왔다는 얘기, 무슨 큰 수술을 했다는 얘기 등이 기연미연하게 퍼졌을 뿐 근황을 직접 본 친구가 없었다. 그만큼 조용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한의원이 수잔의 동네 공원에서 수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그것도 수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저 혹시 정수자? 효은은 수자와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다가 불현듯 돌아서서 수자에게로 왔다. 그러고는 이름을 대며 확인했다. 수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시선이 곱고 뱃속 저 안에 자신감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자는 당황해서 약간 뒤로 물러났다.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누굴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수자는 기억 속을 더듬었다.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네, 맞는데. 떨떠름하게 소극적으로 시인했다. 거봐, 맞구나. 나 한효은이야.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수자는 효은의 손을 잡고 같이 반갑게 흔들었다. 처음에는 한효은? 한효은이 누구지? 하고 머릿속을 빠르게 빙빙 돌렸고 그러다가 그 한효은, 공부 잘하는 한효은 하고 알아차렸다.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다 기억하니? 수자는 신기해서 물었다. 넌 눈이 크잖아. 눈이 크고 근사해서 늘 너를 쳐다봤었지. 지금도 여전히 예쁘구나. 공연한 말이 아닌 듯 그녀가 수자의 모습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장미의 친구들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장미의 회원들은 처음 대하는 사람을 일단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훑어본 뒤 즉각 오만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건 평가가 끝났다는 뜻이었고 너 따위는 어림도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자기보다 현격히 높은 위치에 있는 상대를 만나면 표변해서 굽실거리는 게 특징이지만 장미회에서는 솔직히 수자가 얄미운 존재였을 것이다. 이유는 두서너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자 네의 형편이 자기들보다 탐탁지 않다는 것. 수자의 남편은 월급쟁이였으니까. 월급쟁이였더라도 판사나 의사였다면 대접이 조금 달랐을지 모른다. 수자네는 대기업 임원이긴 했지만 그저 월급쟁이였다. 그러나 수자가 공을 잘 치는 바람에 자기들 그룹에 공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 두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다. 또 하나는 수자가 쇼핑의 기재인데다 외모 가꾸기에도 도사여서 무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수자는 밥만 먹으면 백화점으로, 제1평화시장으로, 할인 매장으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다. 수자가 추구하는 건 오직 외모 하나였다. 남에게 깔보이지 않으려면,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로 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해야 했다. 수자는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외모밖에 없었다. 경험으로 보아 외모만 잘 치장하고 다니면 말이 필요 없었다. 구차하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차림새에 따라 대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자는 절절히 체험해왔다.
그런 바탕 위에서 갈고 닦은 쇼핑 솜씨와 미적 안목은 세상을 향한 그녀의 유일무이한 무기였다. 구두를 사려면 어디로 가라. 정장 구두인가, 캐주얼화인가, 전품과 똑같아 보이는 짜가를 사고 싶은가, 유사품을 사고 싶은가, 조금 조악하더라도 아예 값싼 가짜를 사겠는가, 차라리 국산 브랜드로 색다른 멋을 즐길 것인가. 종류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값싸고 효과적인 쇼핑을 즐길 것인지 수자는 무궁무진한 비법을 축적했다. 찜질방에서 잠깐 입을 나눈 잡지사 기자는 그런 정보를 책으로 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수자가 조금만 글과 친했더라면 쇼핑책을 대여섯 권은 낼 수 있었으리라. 그런 탓에 명품으로만 둘둘 감고 다니는 장미의 회원들보다 명품으로 악센트를 주는 수자의 치장이 단연 돋보였다. 더구나 수자는 여성복 5 사이즈를 입었다. 77이나 88을 입는 친구들과는 태가 달랐다. 수자는 백화점에 가도 3층 부인복 매장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언제나 2층의 숙녀복 매장을 맴돌다가 상큼한 날개를 달곤 했다. 수자의 이런 모습이 장미회에 들어갈 때는 점수에 포함되었겠지만 제명당할 무렵에는 모두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수자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이 동네 살아? 한효연이 물었다. 응, 이사 온 지 좀 됐어. 수자는 트레이닝복 차림인 것을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나도 이사 왔어. 한 달 전쯤. 한여우는 언제 한번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수자의 휴대폰 번호를 물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휴대폰에 입력했다. 그게 습관인 것 같았다. 효은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자의 휴대폰에 효은의 번호가 찍혔다. 아파트 동호수를 묻지 않아 다행이었다. 다른 동네 사람에게는 동호수가 의미 없지만 이 동네 사람한테는 평수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꺼려졌다. 수자는 슈퍼마켓 계단을 타박타박 내려가며 한의원에 대해 생각했다. 뜻하지 않은 만남이었다. 숨어있던 보석이 어쩐지 자신에게만 특별한 호의를 보인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졌다. 한효원. 그녀가 탱탱한 공처럼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이 공 한 방이면 장미의 회원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아찔한 강한 충격을 줄 수는 있을 터. 수자는 넉나간 사람처럼 혼자 슌얼거렸다. 예, 나 요새 바빠.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니까. 다른 친구가 생겼거든. 전화 끊어. 아침 잠에서 깨어나며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화분 밑구멍에 망을 여러 겹으로 접어 깔고 화원에서 사온 배양토를 부었다. 둥그렇게 가운데를 파낸 다음 관음죽을 넣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분갈이였다. 이사 올 때 갖은 화초들을 다 버리고 왔지만 관음죽 하나만은 보듬어 싸가지고 왔다. 언젠가 누군가가 관음죽은 그 집의 기운을 탄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관음죽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오면 수잔의 집에 오는 무사람들의 발에 함부로 짓밟힐 것 같았다.
배양토를 빙들러 더 채워넣고 물을 주었다. 뭐 어렵지도 않았다. 배양토도 막상 만져보니 부드럽고 촉감이 좋았다.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모르고 해마다 전문가의 손에 맡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거실로 들어왔다. 직접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직접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개운한 맑은 기분이 느껴졌다. 이런 걸 작은 행복이라고 하나 수자는 생각했다. 살림을 아예 내팽겨 쳐둔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집안일 대강 해치워 놓고 쇼핑하러 갈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무엇을 여유 있게 느껴볼 겨를이 없었다. 수자는 천천히 차 한 잔을 사 마셨다. 파리 한 마리가 웽하며 날아갔다. 지금 이 공간에 너와 내가 둘이 있구나. 다정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전등을 한 바퀴 돈 뒤 커튼 뒤로 사라졌다. 나간 건 아니야. 분명 이 거실에 있겠지. 걸레를 빨아다 텔레비전이며 장식장 위를 닦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틀 속에서 아이들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수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진틀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희미하던 아이들의 웃음이 또렷해졌다. 큰 아이는 2달 뒤에, 작은 아이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강하게 키우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공부도 다른 무엇도 특출나지 않아 중도에 돌아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30 나이에 가까웠고 어떻게 되든 무엇이 다가오든 그 애들의 몫이었다. 다행히도 어젯밤 남편은 작은 일을 하나 맡았다고 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 후배들이 여기저기에 몸담고 있어 가끔씩은 일이 생기기도 했다. 거실을 말끔히 치운 뒤 수자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장난감처럼 다닥다닥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을 세워보고 신호를 건너가는 알사탕만한 머리통들을 헤아려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바깥으로, 외부로 향하고 있었다. 입고 나갈 옷, 거기 맞춰 신을 구두, 귀걸이, 목걸이, 향수. 할인점에 가볼까? 백화점에 가볼까? 그녀는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10시 40분.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수자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가져다 한의원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예, 나 정수자야. 톡 건드리듯 가볍게 말을 건넸다. 며칠 전처럼 반가워해 주려나 기대가 되었다. 한편 딴청 피울까봐 겁도 났다. 그래, 잘 지냈어? 근데 집이야? 한여은의 목소리는 스스럼이 없었다. 응. 난 백화점이야. 구구백화점. 백화점? 벌써? 웃음이 났다. 얘가 나보다 한술 더 뜨네. 수자는 내까렸다. 한여운이 이렇게 이른 시각에 백화점에 가 있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다. 백화점 문을 연 지 10분밖에 안 된 시각인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그날 모습으로는 학교 때의 한여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았었다.
지금 옷을 보고 있는데 효은이 말했다. 옷? 수자는 바짝 다가들었다. 옷이라면 자기가 전문이 아닌가. 폭포수 같은 웃음이 쏟아지려 했다. 한효은이 지금 옷을 사고 있단 말인가. 나도 오늘 거기 들를 건데 넌 일찍도 갔네. 그러니? 지금 오면 안 돼? 안 되긴. 가면 되지. 그럼 와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게. 그래 그럼. 거기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전화할게. 그래. 매장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전화가 끊겼다. 온몸의 피톨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돌고래처럼 뛰놀았다. 어디선가 환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수자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화장은 잘 되어 있었고 날씨에 맞춰 입고 나갈 옷도 정해놓은 터였다. 수자가 누군가? 아침 먹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장기인 여자인 것이다. 예쁘고 화려한 물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녀의 앞마당이었다. 바람을 몰고 내려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면서 수자는 자기네 집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의 사업이 결단났을 때 모든 것을 뒤집어 최소한의 것으로 줄여야 했을 때 결코 수자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와 사는 동네였다. 고물이긴 하지만 수자는 대형차를 그대로 고수했고 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훨씬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구태여 이 조그만 아파트를 선택했다. 이 동네를 떠나기 싫어서였다. 나이 들어 시집 쪽에 서고 친정 쪽에 서고 참견할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전 같으면 손가락질 받고 질타당할 일이었다. 아마도 시아버지는 수자를 불러다 인간이 대먹지 못했다고 천등벼락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로 내려가더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이 동네에 붙어있고 싶은 게 여기 사람들의 심정이었다. 그것을 이 동네의 삶으로 해서 누리는 프리미엄의 맛을, 사람들의 기대치와 희망을, 그것으로 인해 저절로 부흥 뜨는 기분을 어떻게 마다한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당장의 근사한 인품으로 바뀌는 마술의 맛을 어떻게 포기한단 말인가. 달콤한 맛 한 번 보지 못한 후진 동네 사람한테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화점 주차장은 아직 한산했다. 수자는 지하 2층에 차를 넣고 한효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벨이 10번 이상 울리고서야 그녀가 받았다. 예, 나야. 지금 왔어. 일찍 왔네. 난 지금 3층에 있어. 그런데 여기가... 한효은은 자기가 있는 매장의 위치를 정확히 대지 못했다. 백화점 매장은 노상 그곳을 누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백화점이란 데는 원래 물건을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곳이라 아주 유명한 곳이 아니면 상호로도 점 번호로도 지적하기 어려웠다. 한여운은 이 백화점에 많이 와보지 않은 것 같았다. 목표물을 찾던 그녀가 마땅치 않았는지 불현듯 빠르게 결론 내렸다. 예, 너 그냥 문화센터 앞으로 와라. 9층에 문화센터 있잖아. 그 입구에 아이스크림집 있더라. 그리로 와. 웅웅대던 매장의 소음이 뚝 끊어졌다.
수자는 9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화센터 쪽으로 갔다. 한효은이 문화센터 같은 곳에 다니나 보다 생각하면서 수자도 물론 문화센터에 등록한 적이 있었다. 골프를 치기 전에 문화센터 초창기에 다녀보니 수자는 이런 곳 체질이 아니었다. 한자리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 강의를 듣는 게 지겨웠고 댄스니 탈춤이니 옷 갈아입고 몸 흔드는 것도 싫었고 동양하니 홈패션이니 손끝 움직이는 건 아예 질색이었다. 수자는 그저 상품을 보고 다니는 게 좋았다. 사지 않더라도 진열된 상품들을 요리조리 뜯어보는 동안 마음이 즐거워졌다. 색깔, 모양, 진열 방식, 다른 물건들과의 배합 등 보고 또 봐도 전혀 실증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수자는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았다. 재고 또 재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점검하고 집에 있는 것들과의 조화를 일일이 계산하며 여간에서는 사지 않았다. 멋지게 차려입고 대담하게 굴면 아무리 만지고 걸쳐보고 주물러보고 나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점원이 감히 뭐라 말하지 못했다. 수자는 그래서 특히 아이 쇼핑을 즐겼다. 이런 아침녘 모델처럼 꼿꼿이 서서 거닐면서 양옆의 고급 물건들을 구경하노라면 자신도 그 상품들에 속한 듯 찬란한 환희가 밀려왔다. 오늘은 한효은이 먼저 왔지만 백화점 오픈 시간에 종업원들이 총 집결한 가운데 극진한 인사를 받으며 여왕처럼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효은은 아직 와 있지 않았다. 수자는 아이스크림 가게 의자에 앉아 문화센터 입구를 바라보았다. 머리에 탱글탱글 힘을 주고 알록달록한 재킷을 입은 여자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들어갔다. 11시 30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공부. 의무과정이 끝난 다음에 무엇하러 저렇게 또 공부를 하러 갈까? 사주 역학이고 부동산 강좌고 하여튼 다 공부가 아닌가. 수자는 학교 시절 공부를 못했다. 왜 못했는지 심각하게 따져본 적이 있었다. 살면서 느껴왔지만 그녀는 IQ도 감성도 괜찮은 편이었다. 누구나 자신을 우수하다고 느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자가 공부를 못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원금 계산하는 산수 문제를 틀리면서부터였다. 복잡한 사정들을 나열하고 그러면 원금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수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복잡한 사정만 자꾸 신경 썼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 수 없었고 항상 답이 틀렸고 나중에는 산수 자체가 무서워졌다. 그렇게 고리가 끊어진 공부는 나날이 부실을 누적해 갔다. 왔구나. 한효은이었다. 다시 보니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다. 입성은 튀지 않았지만 청결한 맛이 느껴졌다. 엷은 화장 너머로 질부채 같은 주름살이 눈가에 퍼져 있는 게 보였다. 피부 관리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 같았다. 옷 안 샀어? 한효은이 핸드백 이외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서 수자는 그렇게 물었다. 그러게 말야. 이따 내려가다 네가 좀 봐주라. 어떤 게 더 나을지. 여기 자주 와?
아니, 영국에 애들을 두고 왔는데 큰아이가 곧 결혼할 것 같아. 이번에 며느리 될 아이와 같이 온다잖아. 외국인인데 아무래도 캥기고 뭐 입을 게 있어야지. 한여우는 외국인 며느리를 보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을 거기서 낳아 길렀으니 거기 여자와 연애하는 게 당연한데 백인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내키지 않아 이제껏 반대했다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결혼 안 할 리 없는데도 벽창호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한효는 약간 주저하며 아들 얘기를 계속했다.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수재여서 아마도 옥스퍼드인지 케임브리지를 나온 것 같았고 게다가 의사에다 교수인 모양이었다. 역시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짐작했고 아이들을 일찍 낳았네 하며 그 애들의 나이를 대강 헤아렸다. 어느 날 불현듯 사돈의 심정이 짐작되더라. 그들이라고 해서 뭐 좋았겠니? 며느리 될 아이도 우리 아이 못지않게 잘 자랐던데 결혼한답시고 황인종을 데리고 왔을 때 기분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흔쾌히 승낙했다니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하잖니? 우린 아무것도 아니면서 한국 색시가 아니라고 기를 쓰고 반대했으니. 그랬구나. 한국에 오면 너희 집에서 묵어? 아니, 호텔에서 자겠지. 집에 와서 안 잘 거야. 그저 인사만 하는 거지. 그때 입을 옷? 며느리 만날 때? 응. 그래, 보러 가자. 내가 봐줄게. 내가 옷 보는 데는 한눈 하거든. 아이스크림 먹고 가. 그럴까? 그럼 내가 사올게. 수자가 일어섰다. 난 블랙베리로. 너도 그거 먹어봐. 포도맛하고는 다른 시지 않고 고소한 기운이 있는 블랙베리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수자와 효은은 이런저런 얘기를 더 나누었다. 수자는 만남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뜻하지 않게 한효은과 백화점 구층에서 블랙베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나눌지 누가 알았겠는가. 열흘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전혀 짐작 못한 일이었다. 낯선 사람과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쇼핑할 때 명품들이 진열장 안에서 소곤소곤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사람들도 도처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았다. 그들과의 대화가 간질간질 들려왔다. 어디 사세요? 길 건너 아파트요.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국수나 먹을까요? 한여우는 수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모양이었다. 몸에 밴 교양 탓인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재밌어? 지나가듯 그렇게 물어볼 뿐이었다. 외국식인 것 같았다. 사는 게 재밌어? 남편하고도 사이 좋아? 아이들하고는 어때? 하는 뜻으로 들렸다. 우리 애들도 나가 있는데 이제 들어올 거야.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거든. 응? 한효은이 놀란 표정을 얼른 감추고 고개를 숙였다. 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압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친구라고 여겨질 것 같으면서도 술술 말이 흘러나왔다. 난 너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그저 옷이나 사 입고 짓 한 바퀴 좋게 살아왔지. 그런데 3년 전에 남편이 퇴직해서 작은 집으로 옮겼어.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난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다지 애정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물꼬가 너무 막혀 있었던 탓일까. 자신의 목소리가 TV 인간극장의 내레이션 소리 같았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수자는 내레이션을 계속했다. 여기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 금방 흉이 되어 돌아오거든. 남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어. 왜들 그런지. 그럴 리가. 한의원이 부정했다. 정말이야. 너도 더 있어 보면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하기는 해. 남 신경 많이 쓰고. 나도 처음에 귀국해서 화장 안 하고 다녔다. 거기서처럼. 근데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요새는 외출할 때는 좀 해. 구두도 2켤레나 샀어. 거기서는 사스 그거 있지? 한국 할머니들 신는 신발. 그거 사서 4년 내내 신다가 해져서 다른 거 사면서야 버렸지.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뭐 아무도 날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긴 해. 여기선 쥐뿔도 없어도 그저 있는 척 해야 돼. 특히 골프 친구들 사이에선. 대추 새 알 먹고도 이쑤신다며 옛날 양반들은. 한의원이 자지러지게 웃었다. 대추 새 알 속담이 새삼스럽게 웃음 모양이었다. 명옥이, 경순이, 수중이, 영화, 우순이, 미호, 공자. 걔들하고 골프 쳤었어. 지금은 아웃됐지만. 영화, 공자, 미호하고 한의원은 동기생들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얼굴이었다. 넌 누구 만나는 친구 없어? 수자가 물었다. 별로 안 만나. 내가 집에서 일을 하거든. 번역. 고등학교 때 친구는 민정이하고 희수 덜어 만나지. 의외였다. 민정과 희수는 학교 다닐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평범한 친구들이었다. 한의원이 그런 애들과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게 얼른 납득되지 않았다. 아마도 어떤 한 시기에 한의원의 짝이었거나 앞뒤에 앉게 되어 사적인 정을 주고받았는지도 몰랐다. 운동은 안 해? 수자가 또 물었다. 나 신장 수술했잖아. 집에서 조심조심 조금씩 해. 야, 너 건너 뚝섬 살았었지? 배 타고 다니는. 어떻게 하니? 한의원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알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했잖아. 그랬어,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나기 전부터 모든 과목을 계획 짜서 공부한다고 했어.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4번씩이나. 집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일찍 자야 되니까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쉬는 시간에도 늘 공책 들고 외웠잖아. 나는 시험 전날 건성으로도 한번 못 훑어보고 학교 가는데 그땐 정말 네가 굉장해 보였거든. 비 많이 오면 학교에 못 오는데도 늘 1등만 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말이야.
참 옛날 얘기네. 정말 비 많이 오면 배가 못 떠서 학교 결석했지. 학교에 갔다가도 낮에 비 쏟아지면 집에 못 가고 맨날 이모네 가서 잤지. 야, 거기가 압구정동 된 거잖아. 그래 말이야. 압구정동, 삼성동. 봉은사는 그대로 있더라. 건너 뚝섬은 그때 거의 배밭이었지? 배밭 많았지. 전부 농사 짓고. 불과 40년도 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다니. 밤에 압구정동 좀 가봐. 그러게. 껍데기만 남은 아이스크림 콘을 쥐고 효은과 수자는 일어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한층 내려갔다. 6층에서 효은이 수자의 손목을 잡고 매장으로 이끌었다. 잠깐만. 여기 뭐 살 게 있어. 한혜원은 주방용품 코너를 찾아갔다. 각양각색의 냄비들 속에서 압력솥을 골라내 크기를 뼘으로 재며 가늠했다. 전기 압력솥 안 사고 그냥 압력솥? 응, 난 그냥 압력솥 써. 근데 고무 패킹이 망가져서 말이야. 패킹만 사려고 본사에까지 문의해봤는데 글쎄 그 모델이 오래돼서 부품이 없대. 영국까지 갖고 가서 이제껏 쓰다가 갖고 온 건데 말이 되니? 멀쩡한 솥을 못 쓰게 됐어. 그걸 놔두고 또 새 걸 사야 하다니. 여러 상표의 압력솥을 비교해보던 한혜원이 반가운 듯 연매대로 갔다. 어머, 이거 싸네. 행사용품 코너였다. 오류긴용의 압력솥을 염두에 두고 있나 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은 중앙에 무더기로 쌓아놓은 행사용품보다 10,000원가량 비쌌다. 행사용품은 몇 년 전 모델이고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솥은 작년이나 재작년쯤의 모델인 것 같았다. 두 가지를 번갈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결국 싼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기능은 똑같은데 뭐. 아쉬워하며 스스로의 욕망을 눌렀다. 참, 패킹 하나 더 주세요. 값은 따로 계산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죠? 압력솥 박스를 들고 그들은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패킹까지 하나 더 받아 넣은 효은은 살 때와는 달리 무척 뿌듯한 모양이었다. 이제 그 모델이 없어지거나 압력솥 회사가 망하더라도 패킹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동안은 안심하고 박스 안의 압력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이 철통 같았다. 3층에서 내려 옷 매장 사이로 들어섰다. 한효은은 아까 자기가 보아놓은 옷을 찾으러 여기저기 헤맸다. 겨우 매장을 찾았을 때 수자는 놀라고 말았다. 투피스나 재킷 등의 정장을 보아놨나 했는데 간이 매대에서 파는 겨울용 패딩 점퍼였다. 옷 살 줄 정말 모르네. 며느리 만날 때 입는다면서 이런 걸 산단 말인가. 수자는 한심해졌다. 이건데. 한효은이 옷걸이에 쭉 걸려있는 패딩 코트 중에서 고동색 반 점퍼를 가리켰다. 판매원이 다가왔다. 다시 한번 입어보시게요. 익숙한 솜씨로 옷을 벗겨 건네주었다. 한효은이 그걸 받아 겉옷을 벗고 입었다.
어떠니? 옷들 사이에 비좁게 설치해놓은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글쎄, 너한테 딱 맞긴 한데. 반 재킷식으로 라인을 빼서 패딩치고는 때깔이 있었다. 특히 뒷모습이 날씬해 보였다. 뒷모습은 예쁜데 앞모습이 좀... 남자 같지? 일자 재단이라 딱딱한 감이 있네. 판매원은 요즘 이 스타일이 파리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근거도 없는 말을 떠벌렸다. 다른 건 뭐 입어볼 만한 게 없어. 생각보다는 춥겠어. 두꺼운 패딩이 아니잖아. 수자는 일단 보류하게 했다. 판매원이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눈초리를 치켜 세웠다. 거의 가슴털이에요. 이거 한 벌 만드는데 거위가 25마리 들어가요. 오리털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못해요. 두껍다고 해서 따뜻한 게 아니에요. 힐러리도 캠프 데이비드 별장 갈 때 이 옷 입었잖아요. 힐러리가 이 상표의 옷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까지 동원하시나? 웃을 수도 없었다. 판매원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힐러리를 지나 로라 여사를 거쳐 지금은 미셸 오바마라는 것을 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대는 떠벌이었다. 거의 가슴털은 가볍고 포근하긴 하지만 아주 따뜻하지는 않지. 이 정도 두께에선. 수자가 판매원을 무시한 채 한여옷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건 괜찮아. 난 안에 입는 옷으로 조정하거든. 아주 추운 날은 양모 스웨터에다가 조끼 같은 거 껴입고 푸근한 날은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건 그렇지. 그런데 며느리를 어디서 만나길래 이런 옷을 사? 스키장에서 만날 건가 짐작해 보았지만 완전히 스키장용 옷도 아니었다. 레저용 옷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평상복이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했다. 아직 모르지. 어쨌든 난 늘 이런 옷을 입으니까. 갑자기 투피스 같은 걸 입으면 내가 어색해서 안 될 것 같아. 수자는 레테르를 뒤집어 보았다. 임시 매장에서 파는 것인데도 이태리 직수입품이었고 50% 할인 가격이 30만 원을 넘었다. 유명 상표도 아닌데다 돈만큼의 가치도 없어 보였다. 이런 거야말로 중간 폭리를 취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였다. 한여원처럼 허술한 소비자를 노려 백화점은 이런 행사를 기획했을 것이다.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그대로 사게 놔둘 수는 없었다. 수자가 입을 열었다. 그냥 즐겨 입는 거라면 여기서 이 돈 주고 이런 걸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데 가면 훨씬 싸게 비슷한 걸 살 수 있는데. 그래? 어디에? 한여운이 바짝 달려들었다. 가볼래? 수자는 권유해 놓고도 잠깐 헤아려 봤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큰 시장까지 같이 가도 괜찮을까? 시장에 간다는 건 천막집에서 잔치국수도 먹고 허름한 양말도 사고 장사꾼들이랑 실랑이도 하는 건데 과연 같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집안 사정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 어떠랴 싶었다.
그러자 그럼. 수자는 선선히 이끌었다. 한여운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효우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주차 사정 때문에 충분히 다 돌지는 못하고 패딩 점퍼를 주로 파는 가게를 2군데 돌았다. 한여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게마다 이 옷 저 옷을 만져보고 값이 너무 싸다고 감탄했다. 그러고는 긴 것, 짧은 것, 동생 것, 남편 것 등 여러 벌을 샀다. 그렇게 많이 사면서도 상점에서 그냥 주는 비닐봉지만 받고 100원을 내야 하는 종이 가방은 끝내 사양했다. 봉지가 충분치 않아 짐꾸러미가 과간이었다. 보다 못한 수자가 중간에 차를 빼와 효은의 짐을 실었다. 사소한 것들을 한두 가지 더 산 뒤 그들은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한효은은 시장 동네가 처음인 모양이어서 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가자고 했다. 저쪽으로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아주 작은 집인데 주차장이 없어. 차를 여기다 놓고 걸어가야 돼. 그래? 그럼 걸어가지 뭐. 그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 지하도로 내려갔다. 지하도 안에도 휘황한 상점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다. 예. 여기 좀 들어가 보자. 한의원이 수다를 데리고 레코드점으로 들어갔다. 각종 CD와 DVD, 이어폰 등속이 좁은 공간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한여운은 이 선반 저 선반을 기웃거리더니 한국 가국이 꽂힌 선반 앞에 눈을 좁히며 이마를 들이밀었다. 안경 없이도 읽을 수 있어? 집중해서 노려보면 대강 보여. 한여운은 CD 2장을 빼들었다. 그러고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했다. 따로따로 싸주세요. 레코드점을 나온 한여운이 CD 한 장을 수자에게 내밀었다. 가져가서 들어봐. 난 거기서 이런 거 많이 들었어. 여기에 오니까 사람들이 외국 음악만 좋아하더라. 무척 서운했어. 수자는 엉겹결에 CD를 받아 넣었다. 지하도를 나가 병원 옆길을 걸었다. 마른 나무들이 촉수를 하늘로 세우고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춥지? 한여운이 수자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얘. 난 겨울이 좋아. 차가운 바람 사이로 웅크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산다는 게 무언지 알 것 같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함과 아늑함이 몸서리 나게 고맙고. 아,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네. 하고 수자는 생각했다. 수자는 그저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었다. 될 수 있으면 추위 속으로 나가지 않고 여름에는 또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만을 강구해왔다. 선풍기는커녕 부채도 안 붙이는 사람이 있다지만 수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울에 냉방에서 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괴팍한 고집이라고만 여겨왔는데 무엇에건 색다른 의미를 들이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조기야. 어서 가자. 그들은 종종 걸음을 치다가 나중에는 호호하하 웃으며 뛰어갔다. 손을 비비며
한정식집 문을 밀었다. 작고 뒤틀어진 독채인 그 집은 오묘하게 공간 활용을 해놓아서 얼핏 화랑 같았다. 아래층에는 불규칙한 구도로 테이블이 3개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중 한 테이블에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S자로 휘어진 좁은 계단을 올라가 2층 별실로 들어갔다. 구석구석에 조각품과 설치 작품들이 독특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 그림들은 모두 한 사람이 그린 것 같네.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들을 훑어보던 한효원이 말했다. 맞아. 한 사람이 그린 거야. 이 집 주인. 주인이 그렸다고? 응, 복제화가 아니잖아. 전부 그 사람이 그린 거야. 잠자리 날개와 매미채, 맨드라미 꽃 등 윤년의 기억 같은 것들이 파편으로 쪼개져 반추상 형태로 들어가 있는 비슷비슷한 그림을 한효은이 유심히 보고 또 보았다. 주인이 화가야. 그리고 또 주방장이지. 화가면서 주방장이란 말이야? 이따 올라올 거야. 자기가 다 하니까. 손님들한테 와서 인사하곤 해. 종업원도 한 명이야. 자기 친구.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요리사 복장을 한 주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180cm 이상으로 컸다. 활이 날리네요. 수자가 먼저 말을 날렸다. 네, 요즘 좀... 그가 꾸벅 인사를 한 다음 주문을 받았다. 그러고는 또 꾸벅 인사를 하고 뛰어내려갔다. 화가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하다 말다 그러는 거래. 좀 벌면 틀어박혀 작품하고 돈 떨어지면 또 나와서 주방일하고. 다행히도 친척 건물인가 봐. 어떻게 요리를 할 줄 알아? 키는 저렇게 커도 자랄 때부터 곰살스러웠나 봐.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았다니까. 저 사람 엄마가 요리로는 짱이래. 그래서 남자답지 않게 요리 깨나 하다가 대학교 땐 요리책도 냈대. 그러저러 하다가 이런 거 시작한 거겠지. 수저와 물티슈가 테이블에 놓였다. 한효은은 물티슈를 뜯지 않고 얌전히 집어 상 아래에 내려놓았다. 수자가 쳐다보자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난 이런 거 안 써. 위생적인 면도 믿을 수 없지만 환경에 좋지 않잖아. 편리함만을 쫓아 자꾸자꾸 이런 거 쓰면 미래의 지구는 어떻게 되겠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해로울 거야. 수자도 한효원처럼 물티슈를 아래로 내려놓았다. 수자가 물티슈를 의식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효원의 태도는 너무 진지해서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도 조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자는 야릇한 감동을 맛보았다.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였다면 환경오염 어쩌고 하는 발언에 분명 야유가 터졌을 것이다. 오, 너 잘났다. 혼자 잘해보셔. 인물 났군 났어. 등으로 시끄러웠으리라. 말한 사람이 얼굴도 못 들도록. 언제부터인지 진실이나 그 비슷한 것, 진정성, 그런 걸 말하는 태도, 말하는 사람, 말하는 표정까지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진실은 이제
바보와 동의어였다.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어디 가나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한효은은 여전히 모범생이었다. 고리타분하다고 유행에 뒤진 거 아느냐고 비웃어야 마땅한데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가 있더라도 어쩐지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가다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 집은 원체 손이 없어서 이걸 쓰는 모양이다만 한효은이 정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한 가지도 대강대강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처럼 틀린 건 모두 바로잡고 잘 되도록 해놓아야만 속이 편한 듯 했다. 20일에 걸쳐 4번씩이나 모든 책과 노트를 외워야 안심이 되었던 것처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접시가 올라왔다. 전복죽, 버섯 고기볶음, 죽순찜, 너비아니 구이, 모듬전, 신설로 모두 간이 세지 않았고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다. 나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던 거 알아? 신설로에서 은행알을 건져 씹으면서 수자가 말했다. 왕따? 응, 뭐 좀 그런 것 같았지. 남편 만나 사람 됐지. 그전에는 완전히 뭉개진 지렁이였어. 그래, 희미하게 생각나는데 왜 그랬던 거야? 이유도 없지 뭐. 영악스럽지 못한 게 이유였겠지. 애들은 저보다 약하면 마구 공격하잖아. 난 항상 네 눈을 훔쳐봤어. 불안하게 떨리는 커다란 눈. 나중에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를 영화에서 보면서 네 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난 하여간 네 눈만 기억나. 너무 불안해서 안타까웠거든. 그랬어? 어쨌든 날 기억하고 있었다니 기분 좋네. 말은 그렇게 대받았지만 그 시절의 불안이 가슴으로 미세하게 지나갔다. 수자는 한숨을 쉬었다. 다식과 오미자 차가 나왔다. 송화다식을 맛보고 진홍색 오미자 차로 입가심을 했다. 덕분에 잘 먹었다. 조그만 집이 꽤 독특하네. 어서 가야지. 시간 꽤 됐어. 일어나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수자가 지갑을 꺼내 들었을 때 효은이 자기가 내겠다고 막아섰다. 수자는 부득불 효은을 앞질러 계산했다. 100원짜리 봉투도 하나 사지 않던 애가 아닌가. 10년이나 15년 후쯤 쓸 고무 패킹을 예비하던 애. 이런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신경 쓸지 걱정되었다. 얘는 내가 내야지. 내가 이 집에 오자고 했는데. 그렇게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효은이 토를 달았다. 나 때문에 이 동네 온 거잖아. 나 때문에 온종일 시간 쓰고. 아냐. 난 만날 이런 데 돌아다녀. 남아도는 게 시간이야. 날라리처럼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추위 속을 걸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4시 무렵이었다. 수자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교통 흐름이 벌써 느려지고 있었다.
수자는 막히지 않는 길로 요리조리 돌아 한강을 건넜다. 등 밑 길을 달려 그녀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섰다. 수자는 한효원을 아파트 앞 현관까지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향했다.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저녁 생각도 없었다. 남편도 늦는다고 했다. 연속극을 볼 시간이었지만 효원이 사준 가곡을 들어보려고 수자는 오랜만에 오디오를 켰다. 전주가 시작되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영화였다. 장미의 회원 중에 하나인데 수자와는 가장 임의로운 사이였었다. 웬일로 너희들이 전화를 다 하니? 자를 땐 언제고? 수자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묻어 있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너를 잘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화는 좀 놀란 모양인지 주춤했고 어색하게 사이를 띄었다가 본론을 털어놓았다. 내일 필드에 가자고. 내일? 누구 하나 펑크 냈구나? 수자는 여유있고 능청스러웠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다. 들으나마나 사정은 뻔했다. 회원 중 한 명이 펑크 낸 게 아니고 애초 수자와 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잡았을 리 없었다. 계집애, 눈치도 빠르다. 전곡을 찔린 영화가 이제 돌려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미호 신랑이 갑자기 입원을 해서 미호가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예, 나 오늘 한효원 만났다. 수자는 골프에 대한 가부 대답 없이 불쑥 신종카드를 내밀었다. 한효원? 그 1등으로 졸업한 애? 응. 걔가 장학금 내놨다던데. 장학금을? 어디에? 어디긴 우리 모교지. 얼마를? 그거야 모르지. 가난한 애를 골라 매 학기마다 주도록 했다니까 꽤 되지 않을까? 이자로 줘야 하니 말이야. 요새 등록금 얼마니? 50만 원? 100만 원? 하여간 그 돈을 은행 이자로 나오게 하려면 수자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100원짜리 봉투도 하나 안 사던 것과 10년이나 15년 후쯤 쓸 고무 패킹을 하나 더 사서 예비하던 것이 떠올랐다. 꼭 자기 이름을 붙이라고 했대, 장학금에. 한효원 장학금. 수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꼭 이름을 붙여야 하나. 공부를 잘했으니까 역시 자기 이름을 남겨야 하겠지. 수자는 내일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다. 오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복사꽃, 살구꽃, 환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환한 속에 테너의 음성은 시원하고 쾌청했다. 수자는 눈을 감았다. 아슴아슴 잠이 쏟아졌다. 복사꽃, 살구꽃 같은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났다. 구름 사이로 한효원의 모습이 설핏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등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효원 장학금이라는 십자가 팻말이었다.
구름이 맹렬하게 모양을 바꾸며 피어났다. 사람들은 마치 우물에 빠진 것처럼 구름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왕성한 구름의 세력 때문에 간간히 얼굴이며 발이 잠깐 보일 뿐이었다. 영화와 공자, 미호의 모습도 여기저기서 보였다. 그 애들은 한결같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저게 장미다발인가 모란다발인가. 참 화려하고 예쁘기도 하지. 북두칠성처럼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던 장미의 회원들이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고 빙 돌며 윤물을 주었다. 꽃다발에는 반지와 브로치, 리본, 보석들이 반짝반짝 달려 있었다. 수자는 꿈속에서도 나한테는 저런 게 없지 하는 생각을 했다. 허전하고 서글펐다. 구름이 한바탕 소용돌이 쳤다. 폭풍우를 몰고 올 구름 같았다.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미친 듯이 허우적댔다. 한쪽 발을 번쩍 들어 골프알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신라 금관을 잡으려고 손을 뻗은 사람도 있었고, 책을 펴든 사람도 있었고,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깃발처럼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커다랗게 확대한 돈을 보자기처럼 머리에 쓴 사람도 있었다. 메뚜기도 잠자리도 같이 소용돌이 쳤다. 네모난 괴들이 유성처럼 떨어졌다. 그것이 수자를 향해 날아왔다. 아침에 깨끗이 닦은 아이들의 사진틀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수자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이게 다 누구니?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묵직했다. 수자는 사진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아들의 아들, 아들의 딸이 제 엄마 아버지 앞에 얌전히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수자는 자기의 흔적을 보았다. 코가 길고 눈이 큰, 턱이 각지고 입술이 얇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내가 산 이유가 바로 이거로구나. 한의원 장학금은 아니지만 수자는 깊은 잠 속으로 떨어졌다.